지하철을 탔는데 평온한 상태로 있었는데 갑자기 단소 아저씨가 들어오는 거야. 단소 아저씨가 들어와가지고 단소로 막 사람들을 위협하고 막 갑자기 단소로 막 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앉아있던 지하철의 사람들 여러분들 어때요? 막 신경 쓰여. 이게 바로 신경 쓰인 상태야. 인사의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안될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늘의 주제 내셔널 이그니션 패실리티 NIF가 2009년에 완공이 됩니다. 이 공사 자체가 1997년에 시작이 됐대요. 그러니까 거의 12년이 걸린 건데 예정 완공일은 아마 뭐 한 2004년 정도로 완공을 예정을 했던 건데 예산도 그렇고 공사 기간도 그렇고 거의 5년이 더 걸려서 2009년에 비로소 완성이 되는데 요거가 내셔널 이그니션 패실리티 전부가 아닙니다. 요거 그냥 챔버예요. 챔버만 이 정도 사이즈야. 챔버만. 아까 말했죠. 직경 10m. 그리고 이거보다 훨씬 큰 축구장 3배만한 레이저 빔라인이 존재합니다. 이 레이저는 이제 메가줄을 전달할 수 있어요. 메가줄 100만 줄을. 존 너컬스가 60년 전에 상상했던 100만 줄을 드디어 핵융합 캡슐에다가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2009년에 완공이 됐죠. 그래서 시설이 어떻게 생겼는가 보시면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타겟 챔버가 있는 이 공간만 높이만 30m고 직경이 30m예요. 그 타겟 자체는 10m죠. 엄청 두껍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핵융합이 일어나면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은 헬륨만 나오는 게 아니라 중성자도 하나 나옵니다. 중성자도 하나 나오기 때문에 그 중성자를 흡수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흡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타겟 챔버 벽면은 그 중성자를 흡수할 수 있는 30cm 두께의 콘크리트로 덮여 있고요. 챔버 자체는 10cm 두께의 알루미늄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벗어날 수 있는 중성자도 흡수하기 위해서 타겟 챔버가 있는 베이 에어리아는 또 콘크리트 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이 보겠습니까? 바로 빔라인입니다. 빔라인. 바로 우리에게 챔버에 메가줄을 전달할 빔라인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요 빔라인이 총 192개예요. 192개가 4개 묶음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48개 한 묶음씩 192개. 그래서 빔라인이 이렇게 들어가서 요 주황색 파이프를 타고 요 주황색 파이프가 보겠습니까? 요거 여기로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와서 결국에는 챔버 안에서 핵융합이 빵 하고 터지는.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제일 핵심은 레이저빔이에요. 레이저빔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보시면은 거의 한 2메가줄을 만들기 위해서 192개가 다 합쳐서 2메가줄이니까 한 개의 빔라인이 10,000줄 정도를 만들어야 되죠. 10,000줄 엄청난 거거든요. 10,000줄의 레이저빔을 만드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증폭기가 있는데 10,000줄의 에너지를 어떻게 만드느냐. 일단은 여기부터 봅니다. 여기서 일단 작은 레이저 에너지가 처음 발사가 돼요. 여기가 이제 발사 위치입니다. 발사가 돼서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저쪽으로 가서 챔버로 들어가는 형태인데 이쪽으로 갈 때 여기서 이제 메인 앰플리파이어 주 증폭기에서 증폭이 되겠죠. 여기가 뭘로 돼 있냐면은 여기 분홍색 보이시죠? 이 분홍색 패널들이 막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요게 아까 여기서 작게 쏜 레이저빔 있죠? 요 작게 쏜 레이저빔을 증폭시켜 주는데요. 어떻게 증폭시키냐? 레이저를 증폭을 할 수 있는 결정 물질을 여기다가 설치를 해요. 패널로 여러 겹을 설치한 거야. 자, 그래서 왜 작은 레이저 빔이 아까 같이 뭐 10,000줄 정도 되는 빔으로 증폭이 되는가? 그거를 보려면은 레이저의 원리 한번 봐야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게 천연 루비가 됐든 아니면 여기서 이제 그 NIF에서 사용한 어떤 결정 물질이 됐든 간에 요 안에 물질들이 가득 있는데 아까 후레시라이트를 썼다 그랬죠. 최초의 레이저가 후레시라이트를 딱 그 결정에다 비추면은요, 얘네들 중에 많은 원자들이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여기 익사이티드 아톰이 뭐냐면 원자들 중에 그 후레쉬 라이트를 받아서 에너지를 갖게 된 원자들이에요. 그러다가 그 중에 에너지를 가지고 있던 원자 중 하나가 에너지를 포기해요. 포기하면서 다시 평온한 상태의 원자로 돌아오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포기하고 빛을 방출했다 그래서 스펀타니어스 에미션, 그러니까 자체적 발광. 어쨌든 포기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후레쉬 라이트 하나만 에너지를 준 게 아니라 이 결정 물질 전체에다가 원자들이 에너지를 머금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이 지나가면서 에너지를 머금고 있는 원자들이 같이 동시에 방출이 되는 거야. 이 방출된 빛에 의해서 자극받아갖고 그럼 나도 포기할래. 그래서 이게 바로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 자극된 방출. 이 또 양쪽에 거울이 있어요. 한쪽은 완전 거울이고 한쪽은 반투명 거울이야. 그래서 일부는 나가고 일부는 다시 반사를 시켜. 그래갖고 빛이 한번
절반 몇 개 나가지만 또 절반은 다시 돌아오면서 다른 또 후레쉬 라이트에 의해서 이제 에너지를 받은 원자들을 또 빛을 방출하게 계속 왔다 갔다 방출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엄청나게 강한 레이저가 방출이 되겠죠. 요게 바로 레이저의 원리입니다.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지하철을 탔는데 평온한 상태로 있었는데 갑자기 단소 아저씨가 들어오는 거야. 단소 아저씨가 들어와가지고 단소로 막 사람들을 위협하고 막 갑자기 단소로 막 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앉아있던 지하철의 사람들 여러분들 어때요? 막 신경 쓰여. 이게 바로 신경 쓰인 상태야. 지금 이 보라색이 평온하게 지하철 타고 있었는데 단소 할아버지가 들어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점점 한마디 하고 싶은데 좀 약간 주변 눈치 보이니까 말은 못하겠고 계속해서 막 신경 쓰이는 상태가 됐는데 결국에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서죠. 아저씨 그만하세요. 딱 하는 순간 어때요? 주변에 신경 쓰고 있던 사람들이 아 그만하세요. 아 맞아요. 왜 공공장소에서 왜 저래?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집단적으로 갑자기 엄청난 에너지가 단소 아저씨한테 몰아치죠. 그게 바로 레이저의 원리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런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보시면은 결국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빛을 뿜어낼 결정 물질과 그리고 이 결정 물질을 계속해서 증폭시킬 거울 그리고 이 결정들을 자극시킬 단소 아저씨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이죠? 단소 아저씨, 후레쉬라이트. 이 후레쉬라이트이 이 결정 물질들을 어떤 흥분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네, 그래서 후레쉬라이트이 이 결정 물질들을 기본적으로 흥분시킨 상태에서 작은 레이저 빔이 통과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증폭이 되겠죠. 예, 이 결정을 통과하면서 점점 증폭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결정 물질이 발생하는 빛의 파장은 적외선이에요. 자외선이 아니라 적외선입니다. 아까 분명히 자외선 빛으로 핵융합을 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증폭되는 레이저 빛은 적외선이에요. 이 결정 물질이 뽐낼 수 있는 파장이 그래서 그래. 적외선 파장을 엄청나게 레이저를 증폭을 시킵니다. 근데 증폭을 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바로 거울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거울이 있어요. 여기 보이죠? 거울. 그리고 이쪽 면에도 거울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필요한 또 시설이 바로 PEPC라고 써있는 이 부분에 있는 광학 스위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PEPC가 뭐의 줄임말이냐면 플라즈마 일렉트로드 포켈스 셀이라고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플라즈마 전극을 이용한 포켈스 셀. 포켈스 셀은 옵티컬 스위치, 그러니까 광 스위치가 포켈스 셀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건 뭐냐면 여기도 또 다른 결정 물질이 들어가는데 이 결정 물질이 뭐냐면 요걸 포켈스 셀이라 그래요. 포켈스 셀이라는 어떤 물질에다가 전압을 가하면요, 얘가 들어오는 레이저 빔의 평광 방향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평광이 뭐냐면 빛이 파동이잖아요. 빛이 파동. 빛이 위아래로 진동하는 빛의 파동이 있으면 이 포켈스 셀이 전압이 가해졌을 때 이 포켈스 셀을 레이저가 통과하면은 이렇게 진동해. 근데 포켈스 셀에 전압이 안 가해지면은 이렇게 진동하는 게 얘를 통과해도 계속 이렇게 진동하는 거야. 요거를 이제 좀 쉽게 표현한 게 여기죠. 여기. 지금 아까 레이저 증폭을 위해서 거울이 여기랑 여기 설치되어 있어요. 요게 요쯤에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챔버에다 여기 전달하려면 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 판이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요 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진동하는 레이저 빔은 그냥 통과시켜요. 근데 이쪽으로 진동하는 레이저 빔은 위로 보내버려. 그런 판이 있습니다. 빔 스프리터라고, 폴라리제이션 빔 스프리터라는 게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진동하면은 통과, 이렇게 진동하면 반사, 이렇게 하는 판을 여기다 깔아놔. 그러면은 이게 전압을 가해지기 전에는 여기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증폭을 시키겠죠. 레이저 빔을 증폭을 시켜요. 막 엄청 세게 증폭을 시키다가 대충 이제 이쯤 되면은 핵융합에 써도 되겠다 하면은 이 PEPC 포켈스 셀이 플라즈마로 전압을 가해서 얘가 평광 방향을 바꿔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광 방향이 바뀌니까 위로 올라가서 통과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작은 레이저 빔을 쐈어. 가다가 일단 여기서 한번 레이저 빔이 증폭돼. 그러다가 여기 들어와서 한 번 더 레이저 빔이 증폭이 돼요. 그다음 거울에 반사가 되고, 반사가 돼서 또 여기 또 증폭돼. 그 세 번째 증폭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거울에 반사가 돼서, 거울이 여기 하나 밑에 더 있어요. 반사가 돼서 다시 들어가. 네 번째 증폭되죠. 다시 반사돼. 다섯 번째 증폭되죠. 이때쯤 포켈스 셀의 전압이 가해지면서 레이저의 평광 방향을 바꿉니다. 바꾸면서 이제는 반사가 돼서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면서 한 번 더 증폭돼. 6번 증폭돼 갖고 이 정도로 증폭이 되면은 대충 한 10,000줄 정도 되는 거죠. 10,000줄. 그래서 한 총 6번 정도 증폭돼서 간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증폭된 게 쭉 통과를 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쭉 통과를 해가지고 타겟 챔버로 갑니다. 타겟 챔버. 타겟 챔버에 제일 중요한 또 다른 광학 장치가 있는데 바로 그게 여기죠. 파이널 옵틱스. 최종 광학
어셈블리. 자, 요게 무엇이냐? 바로 스타트랙에 나왔던 요 다리 하나. 요 다리가 바로 파이널 옵틱스 어셈블리예요. 요거를 가까이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레이저 핵융합을 하려면 적외선보단 자외선이 훨씬 좋습니다. 플라즈마와의 상호작용이 덜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레이저를 증폭할 수 있는 어떤 레이저 증폭기는 적외선 파장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판은 사실 적외선 파장인데 적외선 파장에 엄청 강한 적외선 에너지가 이 파이널 옵틱스 다리로 들어가면은 이때쯤 되면은 아까 192개의 빔라인이 있다 그랬죠. 192개 중에 4개가 하나로 합쳐져서 들어갑니다. 보이죠?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다리가 48개인 거예요. 그래서 적외선이 들어가면은 여기 보시면은 결국에는 프리퀀시 컨버전 크리스탈이라고 있어요. 또 결정이 있는데 이 결정이 무슨 역할을 하냐? 적외선 파장을 자외선으로 바꿔줍니다. 자외선으로 바꿔줘서 여기를 딱 통과하는 순간 이제 레이저 빔이 자외선 레이저로 바뀝니다. 자외선 레이저로 바뀌어서 타깃으로 포커싱 돼서 들어가는 거죠. 뭐 일부는 이제 자외선 빔이 어떤지 진단하기 위해서 조금 빼기도 하고, 그리고 핵융합을 하면은 타깃 캡슐이 터질 거 아니에요. 터지면은 이제 그 잔해들이 터질 때 이 광학 장치들을 손상시키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실드도 들어가고 하는데, 아무튼 요게 이제 파이널 옵틱스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자외선으로 만들어진 강력한 레이저 빔이 챔버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챔버를 보시면은 이해하게 되시는 거 한 개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면 사각형 구멍들이 있죠. 이게 뭐겠습니까? 바로 레이저 빔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타겟 챔버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는데, 보시면은 요게 지금 그 타겟이 있는 우리 핵융합 캡슐이 있는 막대입니다. 타겟 막대.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엑스레이나 뭐 중성자 빔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제 핵융합할 때 그런 거를 진단하기 위한 어떤 카메라나 어떤 진단 시스템들이 여기 설치가 돼 있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아까 타깃 엄청 작고 많거든요. 거의 뭐 센티미터 사이즈예요. 연필 지우개 사이즈만한데, 그러면은 요 막대, 이 챔버에서 이 막대가 얼마나 사이즈인가, 요거 가늠이 안 되잖아요. 이 챔버가 10m 직경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요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이게 사람인데 엄청 크죠. 여기에 아주 조그맣게, 아까 말씀드린 홀라움이 여기에 아주 조그맣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타겟 내에 홀라움이 어떻게 생겼는가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길이가 1cm밖에 안 돼요. 통 너비는 1cm도 안 돼. 그리고 심지어 핵융합 캡슐은 밀리미터 사이즈입니다. 밀리미터 사이즈.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보이시죠? 192개의 레이저 빔이 위에서 아래에서 확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해되시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홀라움을 이용한 간접 레이저 핵융합 방식이기 때문에 이 레이저 빔은 캡슐로 직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홀라움의 벽면으로 레이저를 모읍니다. 벽면 전체로. 그래갖고 여기서 이 홀라움이 엑스레이를 방출하면서 결론적으로는 핵융합 연료를 융합시키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캡슐은 어떻게 생겼는가 보시다시피 이 주황색이 지금은 버닝이 돼서 이렇게 뿌옇지만 실제로는 껍질이 존재합니다. 요게 이제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요게 플라스틱 계열이었어요. 플라즈마를 형성할 수 있는 플라스틱 계열인데, 최근에 작년 12월에 만든 거는 요게 이제 미세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세 다이아몬드 막을 둘러싸고 있고, 이 미세 다이아몬드 막이 다른 물질들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어떤 내부 압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세 다이아몬드 층으로 둘러싸았고요. 그 안에는 얼어있는 중수소, 삼중수소층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중수소, 삼중수소 가스를 채워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건 화살표인데 요건 왜 화살표 끝이 없지? 그게 아니라 요게 지금 중수소, 삼중수소 가스를 넣는 튜브예요. 엄청 작아요. 엄청 작은 튜브를, 가스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수소, 삼중수소 얼음층이 있다 그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극저온 상태에서 핵융합이 일어나면은 훨씬 더 높은 효율의 핵융합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에 층에는 이제 중수소, 삼중수소 얼음층이 되는데, 중수소, 삼중수소를 얼음으로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극저온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요 다리 있죠. 요 다리가 단순히 그냥 이거 홀라움을 지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극저온 상태로 만들어요. 엄청 낮은, 막 영하 290도 수준의 극저온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핵융합을 일으키기 전에. 그러고 레이저를 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아까도 계속해서 왜 중수소, 삼중수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중수소, 삼중수소인가? 이거를 이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은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중수소, 삼중수소는 수소의 동위 원소인데, 수소를 이제 프로튬이라고도 해요. 수소의 동위 원소인데 다만 중성자를 포함하고 있는 수소죠. 보시면은 중수소,
삼중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낮은 에너지에서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예, 리액션 레이트가 뭐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봐봐요. 10kg 일렉트론 볼트가 온도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온도야? 이상하잖아요. 어려우니까 제가 다시 변환해서 말씀드리면 10kg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되면 1억도입니다. 온도로 치면 1억도. 1억도 정도 되면은 중수소, 삼중수소만으로 핵융합이 잘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점점 원소 분화가 커지면 헬륨, 뭐 보론 막 이렇게 커지면은 점점 핵융합에 필요한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우리 이제 토카막 방식의 케이스타나 아니면 이터라든가 아니면 레이저 핵융합 방식은 다 이런 중수소와 삼중수소 기반의 핵융합을 쓰고 있다는 거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홀라움을 보시면, 이번에 사용한 홀라움을 보시면 정말 작죠? 1센트 동전보다 작습니다. 심지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핵융합 캡슐은 더더더 작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핵융합 캡슐 겉면에는 미세 다이아몬드 층이 이제 쌓여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정말 동시다에 균일하게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캡슐이 진짜 가공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캡슐의 표면이 너무 완벽하게 둥글고 너무 깨끗해서 거울보다 100배 더 매끄럽게끔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캡슐 하나 만드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야. 이 캡슐만으로도 핵융합 점화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가 결정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번에 작년 12월에 성공한 그 핵융합 점화 달성도 아직까지 캡슐이 완벽하진 않았대. 약간 박테리아만큼 사이즈의 결함이 있어서 그 결함조차 해결하면은 훨씬 더 높은 순 에너지 생산이 결정될 텐데, 아무래도 이게 쉽지 않죠. 완벽하게 만든다라는 게. 네,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런 방식을 쓰고 있다. 레이저가 홀라움 벽면을 쏴서 홀라움을 엄청나게 뜨겁게 만들고, 엄청나게 뜨거워진 금통 혹은 홀라움이 점점 뜨거워지면서 그 엄청난 온도에 의해서 엑스레이를 발생시킵니다. 엑스레이가 방출되면은 그 엑스레이가 이 캡슐에 전달이 되면서 캡슐 겉면을 둘러싸고 있는 다이아몬드층, 미세 다이아몬드층을 증발을 시키고, 그게 증발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풍선을 놨을 때 풍선이, 공기는 이쪽으로 빠지고 풍선은 이쪽으로 가는 것처럼 360도로 내부로 힘이 엄청나게 가해지면서 압력이 가해집니다. 그럼 압력이 가해지고 온도가 점점 가해지면서 결국에는 핵융합이 일어나는 것. 요게 바로 이번에 NIF에서 점화에 달성한 레이저 핵융합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로렌스 리버모 연구소의 유튜브 홈페이지나 아니면 홈페이지 영상을 보시면 이 영상인데 정말 잘 만들었어요.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 NIF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는데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NIF 시설 나오죠? 엄청 큽니다. 사이즈 어마어마하죠? 네, 저는 여기 갔다 왔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딱 이 부분에 타겟 챔버가 있어요. 10m 직경의 타겟 챔버. 스타트rek에서 나온 그 모습. 아까 보셨던 이 다리들 뭐라 그랬죠? 바로 레이저 빔라인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상부에 24개의 어떤 그 파이널 옵틱스 라인이 있고요. 밑에 또 24개가 있는 이런 형태가 돼 있죠. 자, 그 내부를 보시면은 홀라움이 여기서 딱 뚜껑을 열어주면 여기 홀라움 있죠? 홀라움. 그 이제 레이저를 쏘기 위해서 점화 준비를 합니다. 이제 컨트롤룸이죠? 컨트롤룸에서 3, 2, 1 레이저 발사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컨트롤룸도 투어 가시면은 여기를 창문 너머로 볼 수 있어요. 예, 요 창문에 제가 있었어. 요 통로에 내가 있었다. 그래서 자, 컨트롤룸에서 발사를 신호를 주니까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 신호가 들어가죠. 이제 첫 번째 작은 레이저 신호를 만듭니다. 첫 번째 아주 작은 레이저 펄스를 만듭니다. 약한 레이저 펄스를 만들면 그게 이제 들어가서 일단 1차적으로 여기서 이제 프리앰플리파이어라 그래서 여기서 1차적으로 조금 증폭을 시켜줘요. 한 1줄 정도, 1줄 정도 증폭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죠. 192개의 개별 레이저 빔이 출발을 합니다. 이제 아까 레이저 빔 라인을 통해서 엄청 길죠. 통과하는데 요거 잠깐 분홍색 요게 아까 처음 통과하는 증폭. 그 다음에 쭉 가서 두 번째 증폭을 하겠죠. 여기 두 번째 증폭 반사시키고 세 번째 증폭. 그랬다가 거울에 한 번 더 반사되고 네 번째 증폭을 합니다. 또 거울에 반사해서 다섯 번째 증폭이 되고, 이때쯤 되면은 아까 포켓스 셀에 전압을 가해줬겠죠. 평강이 바뀌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한 번 더 증폭되고 여섯 번째 증폭되면서 이제
타겟 챔버로 갑니다. 타겟 챔버. 야, 근사하죠? 잘 만들었어요. 예. 자, 이제 4개씩 한 묶음으로 192개의 빔라인이 이제 4개씩 한 묶음으로 48개의 묶음이 되면서 하부와 상부에 있는 그 파이널 옵틱스를 통해서 이제 적외선 빔이 이 다리에서 자외선 빔으로 바뀝니다.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자외선 빔으로 바뀌어서 홀라움에 조사를 해주면은요, 이 홀라움에 빛이 들어가면서 점점 엑스레이가 뜨거워지면서 엑스레이를 발산합니다. 홀라움이 이 엑스레이가 360도로 캡슐에다가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다이아몬드가 증발이 되게 되고, 다이아몬드가 증발하면서 점점 내부로 힘을 가하면서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게 되고, 그 압력과 온도에 의해서 결국에는 중수와 삼중수가 터지고 핵융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어난 핵융합을 이제 진단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뭐 엑스레이가 어떻게 보였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 핵융합을 하게 되면은 중성자가 나오잖아요. 그 중성자의 양을 측정을 합니다. 예. 중성자의 양을 측정을 해서 다시 컨트롤 룸에서 이걸 분석하는 이런 형태로 NIF의 레이저 핵융합이 점화에 달성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 모든 게 다 이해가 되시죠? 방금 사각창 교수님께서 이거 1초도 안 걸리죠라고 하셨는데 되게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이게 대충 한 100m 정도 돼요. 레이저 빔라인이. 빛의 속도잖아요. 레이저니까. 빛의 속도다 보니까 레이저가 증폭돼서 가는 데까지 한 10만 분의 1초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실제 핵융합은 1억 분의 1초 내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NIF에서 드디어 점화에 달성을 했죠. 점화에 달성한 그 기록적인 성과를 보시면은 6개월 전이죠. 작년 12월에 총 에너지 192개의 빔라인을 합쳐서 들어간 자외선의 에너지가 2.05 메가줄이었어요. 2.05 메가줄을 썼는데 나온 핵융합 에너지가 3.15 메가줄이 나왔다. 즉 들어간 에너지보다 나온 에너지가 많다. 즉 점화에 달성했다. 대박이죠. 일단은 안타깝게도 보셨다시피 요 2.05 메가줄은 아까 말한 들어간 자외선 레이저의 에너지예요. 이 레이저를 만드는 데 쓰는 에너지가 400 메가줄 정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직까지는 경제성이 없는 수준인데, 이번에 점화를 달성한 거에서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연소된 연료가 4%밖에 안 됐대요. 실제 이 캡슐에서. 그래서 아직도 완벽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핵융합 연료를 완전 연소를 시킬 수 있다면 사실 훨씬 더 높은 핵융합 에너지를 달성할 수 있겠죠.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이득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발전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물론 거기에 더불어서 진짜 전력을 생산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는 더 많은 기술들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3.15 메가줄을 재느냐,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진단 장치 중에 중성자 수를 카운트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어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 이 핵융합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중성자가 생성이 됐는가를 카운팅할 수 있는 장치, 센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왜 들어가 있냐면 핵융합이 하나 일어나면 핵융합 에너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헬륨과 중성자 하나가 나옵니다. 그분 한번 보겠어요? 아까 핵융합, 레이저 핵융합을 했을 때 중성자의 개수를 알 수만 있다면, 그러면 에너지가 어느 정도인지 계산할 수 있겠죠. 예, 그런 식으로 방금 보신 에너지를 계산한 겁니다. 3.15 메가줄이라는. 그래서 이 성과는 엄청난 성과고요. 우리가 레이저만으로 안전하게 핵융합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최초의 실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레이저 핵융합으로 어쨌든 들어간 에너지는 2메가줄이니까 들어간 레이저 에너지는 2메가줄인데 지가 받은 레이저 에너지에 비해서 더 높은 에너지를 발생시켰다는, 핵융합으로 발생시켰다는, 점화를 달성했다라는 거에서 엄청난 과학적 성과가 있는 겁니다. 근데요, 이 메가줄도 사실은 다 캡슐에 전달되지 못했어요. 보시면은요, 자, 아까 일단은 처음에 우리가 4메가줄의 적외선 레이저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외선으로 변환하면서 절반이 버려집니다. 절반이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외선 레이저가 2메가줄이 들어가는데, 이 중에 절반만 훌라움에서 엑스레이로 변환됩니다. 나머지는 다른 손실로 사라져요. 그 절반의 엑스레이가 또
이 캡슐에 전달되는 거는 사실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야. 2메가줄의 자외선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캡슐에 도달했던 거는 대충 200kJ 정도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3메가줄을 만든 거죠. 200kJ에서 3메가줄을 만든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정도 좀 개선이 있으면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앞으로 이제 NIF가 연료를 이제 4%만 연소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연소해서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드디어 레이저 핵융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전 세계 최초로 점화에 달성한 NIF의 레이저 핵융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요거에 대해서 확인했는데, 핵융합 점화도 대단하지만 여기서도 놀라운 것은 결국에는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레이저를 만들었다라는 게 또 다른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제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강력한 레이저로 핵융합을 정마들을 했고 앞으로도 더 나은 핵융합을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반대로 이걸 또 다른 쪽에 응용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또 뭘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사실 국내에도 이렇게 강력한 레이저를 만드는 연구실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국내 연구실에서는 얼마나 강력한 레이저를 만들어 가고 있고, 그리고 그게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느 정도로 더 좋은 레이저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이번 주말이든 언제가 됐든 스타트랙 다크니스 다시 한번 시청해 보시면서 이거 나 알아, 이거 레이저 빅라인 들어가는 곳이야, 이거 사실 레이저 핵융합 하는 곳이야, 이런 거 보면서 한번 즐겁게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안대과학 램미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결정 물질을 여기다가 설치를 해요. 이게 루비가 아니고 뭐였지? 루비였나? 루비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나 까먹었어. 자, 이거는 자막으로